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가 아니면 이분이 이 분야에 통달했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잡 다기하게 얽혀있는 여러 키워드들을 전부 묶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그 한 방의 어떤 슬로건 아니면 문장 아니면 단어 이걸 찾아내는 분이 대가 또는 진짜 전문가구나 이 소리를 듣고요. 또 한 축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아니면 뜻없이 던지는 그 단어를 얼마만큼 뎁스를 나눠서 아니면 얼마만큼 더 카테고리를 아래로 내려서 생각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걸 또 대가 또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두 번째 해당되는 점점 더 깊이감 있게 뎁스를 낮춰서 설명해주는 그분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그분의 저서 하나를 같이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 그러면 대부분 인구 문제를 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얘기하는 그 인구 문제가 도대체 뭐죠? 바로 이 우리가 늘 던지는 이 단어를 깊이감 있게 하나하나 분절적으로 그 문제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진단해 준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철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이번에 원래 대중서적 많이 안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이번에 처음 내는 겁니다. 예, 제가 뭐 유관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분들이 어떤 책 내는지 저도 본의 아니게 스크립을 하고 많이 보는데 서울대 경제학과에 계신 분들 중에서 책을 별로 안 내시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분인데 네. 그런 분께서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바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책을 내주셨는데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카테고리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저는 특히 이번 책을 보면서 인구와 관련된 책들 요즘 많이 쏟아지는데 네. 정말 무릎을 쳤던 게요. 이 인구 문제가 도대체 인구 규모 문제냐, 인구 구조 문제냐, 네. 인구가 변화하는 아니면 적정한 어떤 숫자와 관련된 적정 인구라고 얘기해 주신 그건지 아니면 인구가 변화하는 속도에 대한 문제인지 이걸 정말 하나하나 이게 다른 개념이고요. 이게 이 개념과 이 관점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조망해야 되고 이걸 다 해제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너무 쉽게요. 그래서 제가 간만에 잡자마자 와 하면서 읽었던 정말 모처럼 좋은 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앞부분부터 좀 압도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책 내용 아마 나중에 읽어보시면 같이 아마 이런 부분이었구나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다 아는 흑사병 있잖아요. 그 흑사병이 우리 인류가 가장 인구 숫자가 급격히 준 그 사건 중에 하나다라는 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도대체 그 뒤에 우리 인류의 여러 역사와 경제구조, 사회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시계열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네. 근데 이 앞부분에 그걸 설명해 주시면서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와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이유가 확 그냥 잡혀버렸어요, 제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독자분들께.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서 칼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우리나라 뭐 인구 문제가 흑사병보다 더 심하다라는 그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4세기 중기업에 이제 전 유럽을 휩쓸면서 유럽 인구가 3분의 1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한 사건이 유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나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그런 바였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인구가 3분의 1 정도 줄면은 그 사회에 아주 재앙적인 그런 영향을 미쳐서 사회가 네. 붕괴하거나 심지어는 망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흑사병을 겪으면서 뭐 본인이 죽거나 아니면 본인의 가족이 죽거나 뭐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재앙적인 사건이면 맞겠죠. 예. 그렇지만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세 그 유럽의 봉건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예. 중세 유럽의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영주들이 소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 자기가 가진 토지를 농노들에게 나눠줘서 경작을 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계약 관계를 맺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농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이 영주를 위해서 이제 바칩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경작할 뿐만 아니라 영주가 가지고 있는 보유주까지 같이 경작을 해서 거기서 난 소출은 영주에게 이렇게 바치는 이제 그런 구조이고 그 반대급부로 영주는 이 농노들에게 안전을 보장을 해주고 그 일종의 계약 관계였는데요. 네.
근데 갑자기 인구가 줄게 되면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의 교섭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희소한 자원이 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섭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주 입장에서는 이 희소한 노동력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양보할 수밖에는 없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굉장히 농노들이 여러 가지 부담도 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담이 점점 경감되게 되고요. 그리고는 원래는 부역,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그 지대를 내는 그런 구조였다가 이것이 점차 고정된 화폐로 지대를 내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농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요. 그전에는 자기 노동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부를 축적할 수가 없지만 예. 이제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산출을 하면은 그중에 일부를 내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부를 이제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영주는 상당히 이 수입의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되고요. 예. 고정된 그 화폐로 지대를 받게 되는데 그 시기에 인플레가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받는 액수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주들은 그 수입의 위기에 직면을 하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시금으로 해방금을 받고 농노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농노 해방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과거 오랫동안 유대어는 봉건제가 해체가 되고 이제 근대 사회로 나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됐고요.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을 연구하는 분들은 네. 이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실제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쌌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것도 특이하더라고요. 그게 네.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예, 그것을 좀 설명하면 다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영국에서 18세기 중엽에 가장 먼저 산업화가 일어났나 하는 것이 경제사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오랜 그런 숙제였고 의문이었는데요. 예.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그 가설 가운데 하나는 이제 수요 가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영국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그런 절약적인 그런 노동을 절약하는 기계나 기술을 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요. 예. 근데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이 그 시기에 가장 임금이 높고 에너지 가격이 낮은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인건비가 오르는 거군요. 인건비는 오르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기술을 개발한 입장에서는 그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는 그렇죠. 기술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이득이 되겠죠. 예. 근데 그걸 돌리는 과정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에너지 예. 가격이 좀 낮으면은 그런 기술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이제 그 이노베이션이 시초가 됐는데 근데 왜 그러면 영국이 그 시기에 임금은 높고 에너지 가격이 낮은 나라가 되었는가?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흑사병입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발생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경작을 할 사람이 없어졌죠. 예. 그래서 그동안 경작지로 있던 땅이 목초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내버려두고 거기다 양을 풀어서 키우고요. 그러니까 양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 먹게 됐겠죠. 그러니까 양이 그 영양 상태가 좋아지게 되고 양모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가장 주된 말하자면 수출품 중에 하나가 모직물이었는데요. 네. 당시 이제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소모사라는 새로운 모직 제품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한 장모종이 예. 영국에 출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영국이 그냥 이 모직물을 만들지 않고 양모를 수출하는 나라였는데 이제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직물 산업을 육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모직물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고 이것을 대량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 수출하는 항이 바로 런던입니다. 런던이 지금 내륙 지방 같지만 강을 통해서 이제 수출항으로 이용이 됐는데. 네. 그래서 영국이 모직물 산업의 발전하고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서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그런 큰 도시가 생기게 되면은 도시 내에 이제 분업이 촉진이 되면서 생산성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도시 주변에 있는 그런 농촌 지역에서도 말하자면 생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농산물을 만들고 낙농 제품도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 오르고요. 그 전반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한편에 있고요. 그리고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이 연료가 부족해집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영국에서는 목탄을 주로 뗐거든요.
근데 목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제품입니다. 음. 근데 임금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무튼 도시에서 연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니까 이제 목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 전에는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던 석탄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예. 석탄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석탄의 산지에서 석탄을 이제 채굴을 하는 그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석탄을 채굴 하기 위해서 물펌프도 만들고 물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증기관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연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노동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이 그 말씀을 딱 해주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만인 선입견, 인구가 줄면 안 돼, 인구가 줄면 뭔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나 봐라고 했던 것들이 과거 흑사병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의 직접적으로는 인건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용주로부터의 어떻게 보면 교섭력이 상승해서 궁극에는 자유시민이 되고 산업혁명까지 국가의 혁신까지 촉발하는 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구 줄면 무조건 큰 재앙이 오는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 이런 상가에서 근무하고 계신 가게 영업하는 분들 보면 아유, 박 교수님, 좀 사람 좀 줄어야 되지 않아요? 길 건너도 다 그 치킨집이고 요 건너도 치킨집인데 한두 개는 좀 없어져야 우리가 먹고 살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문맥적으로는 또 안 틀린 것 같고 뭐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좀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과거의 전례도 살펴봤더니 인구가 주는 게 특정 지역이나 국가 또는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축복 같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도 우리 강소국가라고 불리우는 국가들이 꽤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소국가까지 있는데 우리가 꼭 왜 인구 줄어드는 걸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 인구의 그 규모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하고 인구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선 그 규모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개는 인구가 주는 것이 좋다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인구가 적어도 한 5천만 유지가 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유지가 되고 우리가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기반에 깔려 있는 이제 그런 이론을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어떤 한 사회 적정 인구라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적정 인구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어떤 사회에 어떤 한 국가의 부존 자원이라든가 토지, 그다음에 자본이라든가 기술력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주어진 그 조건 하에서 그 사회의 후생 수준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적정한 인구수가 얼마인지를 따지는 것이 결국 그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규모를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그다음에 그것을 아는 것 자체에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얘기 먼저 하자면은 이 적정 인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야나 어떤 이 삶의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뭐 경제를 본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의 그 내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규모가 있어야 규모의 경제도 이제 실현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경제적으로 이 바람직한 적정 인구수는 좀 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환경의 문제라든가 공기의 질, 그다음에 삶의 여건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좀 적게 사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또 반대편으로는 이제 국방의 문제라든가 안보의 문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인구가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만 우리 안보를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주장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다양한 그런 이 분야에 따라서 적절한 인구가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어디에 얼마큼의 가중치를 둘 것인지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네요. 누구의 선호를 살려서 정해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유용성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논의가요? 예.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뭔가 바꿀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주어진 조건으로 보는 뭐 기술력이라든가 자본 그거는 어느 만큼 우리가 인구가 주어졌을 때 그 조건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예. 심지어는 뭐 국토의 규모도 국토 개발을 통해서 안 쓰던 땅을 뭐 넓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그 적정 인구가 뭐 몇 명이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적정 인구에 도달하는 그 수단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를 낳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지금 낳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람을 죽지 않게 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인구를 조절하는 것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적정 인구를 따져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는 이제 군대 갔을 때 뭐 이 군화가 지급이 되죠. 네. 근데 안 맞으니까 발을 바꿔라 하는 거의 그런 그 논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책에서 그 비유를 보고 아주 통쾌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인구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예. 인구에 맞게 뭐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인구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인구 규모라는 것은 적정 인구, 어떤 뭔가 적정 인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칩니다. 아니면 거기보다 많습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이걸 적정 인구 산출할 수도 없고 그거를 도달하는 방법도 상당히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까 자연스럽게 말씀 주셨던 게 인구 규모 말고 인구 구조의 문제도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인구 구조 문제는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분의 1이 줄었지만 예. 거의 모든 연령층의 모든 투성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속도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 구조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 것이겠죠.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주는 중요한 이유가 아이가 안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아이가 안 태어나면 우선은 아이 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 수가 줄어들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청년 수가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구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사회에 매우 그 빠른 속도로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에서 매해 태어나는 사람의 이제 수를 따질 때 보통 코호트의 규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코호트의 규모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절반으로 줄었고요. 예. 그다음에 한 30년 전하고 비교해서는 이게 한 3분의 1. 그다음에 한 50년 전하고 비교해서는 지금 4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사회 뭐 시스템이라든가 제도 여러 가지 것들이 대개는 매년 몇 명의 사람이 태어나는지에 대체적으로 맞춰져 있는 것이 많아요.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산부인과의 뭐 병상수라든가 의사수, 그다음에 이제 소아청소년과의 또 병원과 의사수, 뭐 보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대학교의 정원, 그다음에 이제 군대의 그 장병의 수.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에 나갔을 때 매해 이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개는 매년 몇 명이 태어나서 몇 명이 이렇게 진출을 하는가 하는 것에 이제 맞춰져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게 되면은 그거에 대충 사회가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게 되면은 그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상당한 비용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그게 특히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인적 자금을 축적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네. 갑자기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보고 있는 환자 수가 10년 사이 절반으로 준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갑자기 뭐 다른 걸 하실 수도 없고요. 어디로 옮기기도 어렵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군대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제 뽑으려고 하는 그 장병의 수가 장정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갑자기 지금 군 시스템이라든가 군의 어떤 기술 자체가 갑자기 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사회에 굉장한 혼란과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 이런 변화가 10년이 아니라 뭐 한 30년에 걸쳐서 또는 50년에 걸쳐서 똑같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우리 사회가 그것을 이제 흡수를 해서 그 큰 비용이 없이 대응을 하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게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규모로 그 이전하는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여러 가지 충격의 크기라든가 이제 비용의 크기를 이제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 속도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 규모가 굉장히 빨리 주는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그것 자체보다도 코호트 사이즈의 불균형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구조의 문제죠. 네.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는 것이
지금 한국이 당면한 인구 위기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냐면, 흑사병으로 인해서 여러 유럽의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뭐 교수님처럼 아주 명쾌하게 정리는 안 돼 있지만 그냥 여러 가지 페이퍼들 읽으면서 그냥 알고 있었던 것들이, 가끔 요즘 이제 인구 문제 설명하면서 그때를 이제 비교하는 작업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속도 문제가 왜 되는지 솔직히 잘 이해를 그때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때의 물리적인 시간 말고 사회적인 맥락적인 시간은 정말 천천히 구조도 바뀌고 혁신성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때 한 2세기 이상의 흑사병에 전개됐던 그 시간적 흐름과 그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뭐 반세기 만에 지금 인구가 뭐 어떻게 바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옛날 뭐 100년치의 경제적 혁신이 단 1년 만에 창궐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을 단순히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매년 더 대응하는 속도라는 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급감해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어떤 대전제였냐면 인구 규모만 그냥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구조가 뒤틀려서 국민연금 제도, 의료보험 혜택, 그 다음에 국방, 이 모든 것들을 진짜 들었다 놔야 되더라고요. 네. 아, 그렇다면 이건 진짜 속도가 너무 부담감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앞서 우리 독자분들께, 예비 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인구 문제라는 워딩을 구체화시키니까 확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앞서 그 치킨집 사장님께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똑같이 그냥 좀 없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조가 뒤틀렸기 때문에요, 사장님. 혹시 사장님이 그때 남은 치킨집 사장님이 되면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내셔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설명을 이제야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강소국가라고 분류되는 국가는 그 인구에 맞춘 파인 튜닝된 사회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에 너무 막강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뭐 러시아, 중국, 일본, 뭐 저기 밀국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절대적인 인구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방이라든가 그리고 사회 혁신성, 특허 출원하고 이런 거 하려면 좀 인구가 그래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닌지 그 부분은 어떠세요? 특히 어떤 국가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의 규모가 상당히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소국이 된다고 하는 건 이제 그거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과연 그런 패권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국방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뭐 그런 패권 국가가 아니라 한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그 예로 삼을 수 있는 국가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는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의 국방이 뭐 강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도 인구가 900만이 안 되는 나라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그 만만치 않은 국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침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 사람 수의 문제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의 문제, 뭐 기술력의 문제, 그다음에 자본의 문제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그 분리할 수는 있을지언정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건 역시도 역시 속도하고 구조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인구가 줄어서 이 안보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뉴욕타임스 기사도 이제 그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의 이제 그런 국방력이 이 북한에 비해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단지 인구가 준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줄고 젊은 사람이 많이 주는 것에 이제 더 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방부가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응을 해서 이제 어떻게 국방력을 유지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러 가지 그 방안 중에는 이제 기술력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을 이제 기술로 대체하는 뭐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금방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도입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도입이 돼서 거기 적응하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구의 변화라는 것이 속도만 좀 줄일 수만 있어도 궁극적으로 인구가 거기까지 줄어도 이 국방에 있어서의 대비를 하는 점에 있어서도 참 빨리 준다는 것이 굉장히 한국은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추상적으로 논의했던 인구 문제라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해안, 그리고 과거의 사례들과 함께 우리가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에만 너무 연연할 것이 아니라 다른 논의 관점들이 있음을 이제 알려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좀 말씀을 많이 나눌 게 우리 책 제목처럼 일할 사람, 즉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제 활동 인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이 드신 분들의 전형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 뭐 맨날 얘기하는 노인 빈곤율 1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양해야 될 대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챙겨야 될 대상, 뭐 말 그대로 노약자죠. 이렇게만 인식을 했는데 책을 봤더니 이미 많은 게 노인의 전형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미래 사회의 노인이라고 하는 계층, 고령층 어떤 모습의 대상들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령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고령자는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 드시는 분들이 훨씬 달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많은 것이 비슷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은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뭐 외모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좀 편차가 더 심해지는 면이 있고요. 네. 물론 가난한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부자들 중에서도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안타깝게도 생산성이 높고 학력이 높은 분들보다는 예. 이 건강이 나쁘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낮고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주로 우리나라는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구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많이 띄고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더욱이 그 학력이 높고 건강하고 더 활기찬 그러한 그 노인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뭐 60년대, 70년대 이후부터 이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 성장을 경험을 하면서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교육도 더 많이 받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 혜택도 더 많이 받고 그러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령층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과거의 그 고령층에 비해서는 훨씬 교육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이라든가 여러 비인지 능력도 더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직업의 그 구조라든가 질도 과거에 있는 고령층에 비해서 지금의 고령층은 지금 젊은 사람 미래 고령층은 젊은 사람들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제가 가끔 이런 분들 이제 파워 시니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워 시니어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우선 학력 구성만 보더라도 지금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대졸인 분들의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네. 근데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앞으로 이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대졸인 사람의 그 비율이 2072년이 되게 되면 전체 인구 중에서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대학을 졸업한 이 65세 이상 인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상당히 핵심적인 그런 인력이 되고 또 그럴 만한 역량을 가진 그런 분들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서 젊은 층,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긴 하지만 과거에는 은퇴하고 그냥 집에 계셨던 약간 고령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늘어서 그분들이 더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잔존 기간이 길어지니까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더 정년 연장에 가면서 일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지 그게 다 대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동일한 그런 업종에 종사를 하더라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자본이라든가 경험 같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줄어들 때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자리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효과적으로 채워주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그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야 되고요. 특히 그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경직성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고령자들이 나이를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숙련이라든가 자기의 그 인적 자본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서 네. 새로운 기술을 좀 따라잡을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더욱이 이제 이 좀 고령 친화적인 그러한 일자리가 늘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변화가 있어야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의 줄어드는 젊은 사람들의 빈자리를 좀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우리 사회에 대한 거대 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에 대한 시사점을 많이 주고 있구나라는 그 답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대목에서 찾았는데요. 우리가 제 주변 친구들도 벌써 그래요. 우리 아버님 때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 타임 스케줄을 바탕으로 아직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버님 세대라고 하면 이제 한 50대 중후반쯤 되면 이제 내가 일선에서 다 정리하고 노년은 뭘로 보낼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머릿속에 추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이제 나도 뭐 사회생활 나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큰 착각을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진짜 100세 시대에 고령층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찾기 위해서 인적 자원에 더 투자하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뭘 알아보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친구와 그걸 깨닫고 하는 친구가 확 갈리더라고요.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내가 50대니까 지금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되는 텀이구나 이걸 확 느끼실 거예요. 아니면 60대니까 이제부터 내가 뭘로 재밌는 일거리를 찾아보지 이걸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걸 더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국가 차원의 거대 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그런 논의들을 다 읽고 나는 중간에 진짜 그런 거가 했더니 책에도 명시를 딱 해놓으셨어요. 전체 인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이라는 관점, 일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는 총 경제활동 참여에 관심 있는 사람의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가 진행이 될 때 생산 연령 인구는 굉장히 빨리 줄지만 노동 인구 자체는 그렇게 빨리 안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주된 근거는 그러니까 통계청이 발표하는 그 장래 인구 축의 생산 그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거든요. 그 인구가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요. 그래서 50년 후가 되게 되면은 지금 수준의 한 45%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동 인구가 반토막이 나니까 앞으로 큰일 난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 연령 인구가 노동 인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긴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 자체가 노동 인구를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 청년층의 그 경제활동 참가율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상당히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65세가 넘어도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 3분의 1 정도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보다는 실제로 일을 하는 또는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의 규모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2022년, 그러니까 이 장래 인구 추계의 어떤 기준 시점인데 그때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활률이 앞으로도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경활 인구를 계산을 해보면은 생산 연령 인구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고 천천히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별로 줄지 않고요. 10년 후에도 굉장히 서서히 주는 그런 패턴을 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거는 방금 제가 2022년 기준 시점에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가 생산성 같은 것이 이제 안 변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여성하고 작년에 그 경제활동 참가율의 추이를 보면은 지난 20년 동안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일본 하고 비교했을 때 한 15년 내지 20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계속 일본의 추이를 따라가는 그런 그것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2022년에 일본의 여성 경활률이나 아니면은
그 고령자 경활률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그 경활률이 올라갈 수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2047년까지 대개는 그때 기준으로 경활 인구가 180만 명 정도 늘게 됩니다. 네. 한 6점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취업자 수가 한 90만 명이 좀 넘기 때문에 예. 이 경활률이 그 지금의 일본 수준까지 앞으로 한 25년 내에 지금의 일본 수준까지만 올라가도 상당 정도의 그 인구 변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폭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되게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 인구가 그렇게 급격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지금의 한 뭐 90% 95% 수준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사람 주니까 일할 사람 줄겠네 이런 게 아니라 개념을 세분하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중에 몇 명인지 이걸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노동력을 기준으로 했었을 땐 인구 숫자 주는 거에 비해선 상당히 완만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걱정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거일 것 같아요. 아까 코호트 효과 말씀 주셨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지가 커지고 경력단절 여성들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을 할 여지가 많아진다면 우리 MZ세대나 그 이하에 있는 알파세대 이 사람들이 지금도 직업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의 일을 자꾸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그 앞으로 경제 구조라든가 노동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지금 젊은 사람들의 경제 여건이 달라지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인구학적인 변화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젊은 세대에는 좀 기회가 오히려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성은 차치하고라도 그 고령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강한 대체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프로 게이머 같은 거는 젊은 사람이 없어진다고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러네요.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 줄어들게 되면은 희소성이 올라가게 되고 오히려 노동시장에서의 가치는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네. 뭐 최근에 그 일본의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의 청년 인구가 많이 줄면서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다 취업이 되고 하는 그런 그 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수요 측면에 있어서의 특별한 이제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인구의 변화, 그러니까 청년 인구의 빠른 감소가 청년층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청년층에는 그렇지만 그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이나 전체 경제에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그 청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한 3년, 4년이 지나고 나면은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이제 노동시장에 나가기 시작하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 출생아 수가 2000년부터 2003, 4년 그 무렵까지 3분의 2로 갑자기 줄어요. 몇 년 사이에.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 노동시장에 나가는 신규 그 인력이 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3분의 1이 줄어드는 것이죠. 예. 뭐 상당히 강한 충격이 갈 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20여 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35세 미만의 그 경제활동 참가자가 지금의 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가져오는 샥은 대개는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 샥은 이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갑자기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인력으로 그걸 대체하기 어려워서 이제 구인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좀 더 근본적인 그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취약해지고 노동시장의 기능이 약해진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개는 노동시장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남아 들어가고 생산성이 낮은 그런 부분에서 인력을 동원을 해서 사람이 모자라고 필요하고 생산성이 높은 부분으로 이제 재배분을 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뭐 성장률도 높아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제 그 일을 하려면은 이 노동시장이 지금 필요로 한 최신의 인적 자본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들어와야 되고요. 네.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은 가장 최근에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으로 빨리 이동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공헌을 할 수 있어야
그 노동시장의 기능이 이제 충족이 되는 것인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제일 잘합니다. 적응력도 높고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세대에는 그거를 이제 100만 명이 매년 들어오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게 지금 60만 명으로 줄고 40만 명으로 줄고 그러니까 30만 명, 20만 명으로 줄기 때문에 이 전체 그 노동시장이나 경제의 그런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든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뭐 교수님 같이 이제 이 분야를 깊게 공부하신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정책 밑그림을 그리거나 아주 높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고 자료를 많이 제공해 드릴 텐데 인구가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분명 전달이 됐을 껌에도 불구하고 이민 문제들을 많이 논의한 이유는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이슈들을 좀 보완하려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민 문제가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해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yes and no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이민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단기 내지 중기적인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핵심적인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사실 어느 부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어땠냐면은 이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위 3D 업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니드를 많이 이제 채워줬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 분야에서 젊은 인력이 확 줄어들면서 그 사람들이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것을 이제 내국인 인력이 잘 그 메꿔주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추가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외국인 인력의 역할이라고 한 것은 그 전통적인 그런 그 분야들, 그러니까 내국인이 안 들어간 그런 분야도 있지만 인구 변화나 이제 기술 변화로 인해서 새로 공백이 생기는 그런 분야에서는 결국은 외국인이 이거를 메꿔주지 않으면은 내국인 인력으로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국인 인력은 뭐 금방 길러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금방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인력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그 내국인 인력의 공백이 생기는 그런 분야라든가 그런 유형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는 인력을 이제 도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입이 되고 있고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외국 인력은 과거의 수요를 채워주는 데는 적절하지만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 빈 공간을 메워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그 유형의 외국인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지금의 여러 가지 외국인 정책이 그것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어느 분야에 그 어떤 종류의 인력이 부족해질 것인가를 잘 이제 전망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고 이제 그거에 맞는 외국인을 도입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을 설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책 뒷부분에 이민 문제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된 객관적인 통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 주신 거에 진짜 절절히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오늘 오셨기 때문에 고견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인류가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2.1 아니면 2.0 몇이 돼야 이 현행 인구가 유지되는 합계 출산율이 되는데 한 120여 개 국가들이 그거보다 못 미치고 특히 의미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경제 규모가 상위 한 20위권 되는 국가들은 더더욱 못 미치고 일견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 수준이 아직 뒤에 있을 것 같아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 저기는 인구 늘고 있겠지 살펴봤더니 뭐 태국도 엄청나게 적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전 세계 내노라는 살기 좋은 나라들이 이민 받으려고 경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 똑똑한 이제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들 말고요. 의미는 그 캐파를 가진 근로자들이 우리나라로 이민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 국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있어서 한국이 뭐 이렇게 앞서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외국 인력에게 우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외국인들에게 매력이 있는 그런 국가로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동남아시아나 그런 다른 그런 좀 저개발 국가에
있는 그 저숙련 외국인들한테는 나름 한국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요한 이유는 임금이 높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쟁 국가 다른 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대만 같은 국가에 비해서 와서 일을 더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경쟁력이 뭐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른 종류의 경쟁력, 그러니까 오면은 외국인으로서 좀 더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충분히 한국 사회에 공헌을 하면은 여기서 영주도 할 수 있다고, 영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개선이 돼야만 정작에 좀 그 우수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법무부의 이 행정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예.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보면은 전문 인력 가운데서 임금이 높은 사람들이 먼저 나갑니다. 임금이 오히려 낮은 사람들이 더 오래 남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에 왔다가 이거를 디딤돌로 해서 다른 나라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예. 우수한 분들이 왔을 때 여기를 좋아하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을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튼 그런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고는 했습니다만 이게 그 장기적이고도 궁극적인 해결책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지금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긴 이 이민의 역사를 보더라도 초기에는 다 이민을 내보내는 송출구였던 나라가 어느 경제 발전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민을 수입하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60년대, 70년대에는 다 이 나갔죠. 외국으로 내보내다가 8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구조로 됐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인력을 송출하는 나라들도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도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평균 임금의 한 절반 정도에 미친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대개는 그 송출국의 평균 임금이 그걸 받아들인 나라의 한 절반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인력을 내보내는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한 유인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점점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일어날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나라들도 인구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베트남도 몇 년 전에 이미 그 학교 출산율이 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좀 지나고 나면은 그 나라도 고령화를 경험을 할 것이고 그런 인력이 부족해지면은 역시 그보다 좀 더 못 사는 나라, 더 저개발 국가에서 인력을 데려오겠죠. 네.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인력이 들어오는 나라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한 단계 아래 데려오려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쪽으로 가고 이제 그런 도미노식으로 이제 그런 것이 확산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수만큼 또는 원하는 유형의 외국 인력을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때가 도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경제 구조를 좀 값싼 외국인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은 내국인의 그러한 이 공급 시스템도 무너지게 되고, 네. 그러니까 고임금에 적응을 해서 경제를 굴리는 그러한 그 시스템 자체도 발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 상당히 좀 타격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 조정 과정에서는 아무튼 충분히 외국인에게 그 인기 있는 국가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외국인을 충분히 들여서 활용을 하되 다른 뭐 두 다리를 다 걸치면 곤란하고 좀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회로 경제 구조 자체가 전환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슬슬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좀 주셨어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딱 사서 보자마자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드디어 이철희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셔서 우리 인구 5천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 담아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읽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플랜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방금 이민 문제 이런 건 일단 차지하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적정 인구 개념이 유효하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네. 분명히 얘기해 주신 건 지금의 인구 규모와 인구 구조가 너무 빠르게 변화되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라는 건 계속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럼 그걸 막을 방법은 인구를 계속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가면 막는 게 하나 있고 또 이걸 못 막으면 빠르게 다른 플랜 B로 세상을 바꿔봅시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최근 플랜 B를 얘기를 더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는 해결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뭐 해결이 그 정의가 어떤 건지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완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플랜 B에 물론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 저출산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도 앞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 출산율을 굉장히 높게 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근데 흔히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냥 그거는 포기하고 이 인구 변화의 이런 그 저출산 고령의 미래를 받아들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미래가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미래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예. 안 하면은. 예. 저희 통계청이 제공해준 장래인구 추계에 나와 있는 그거대로만 인구가 변할 것인가?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것보다도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시면 통계청 이 추계 중에도 중위 추계가 있고 저위 추계가 있잖아요. 네. 뭐 중위 추계는 50년이면 3,500만으로 줄지만 저희 추계는 3,000만으로 줄고. 근데 그게 똑같이 인구가 주는 미래이긴 합니다만 같은 미래가 아니고요. 예. 어떤 그 미래가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화끈하게 출산율을 반등하는 그러한 그 정말 마법의 어떤 그 지팡이 그런 거는 없을 수 있겠지만 예. 지금처럼 빨리 떨어지는 것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그런 정책이 미래에 있어서 거의 적응하거나 대응하는 비용을 상당히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랜 B가 불가피한 이유는 제가 하나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바로 올해 1.58 이건 이제 OECD 평균이고요. 또는 2.1로 올라가게 되면은 과연 우리나라 인구 변화라든가 뭐 부양비라든가 생산 연령 인구의 그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아마 1.58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지금 현재로서 최상의 시일 거예요. 근데 바로 올해 그 출산율이 1.58로 올라가게 되더라도 예. 그 대세에 있어서의 그런 인구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의 경향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그렇게 되면 당분간 좀 늘어요. 예. 늘다가 다시 이제 감소를 하게 돼서 되게 2070년경이 되면은 4,600만으로 줄게 되고요. 그러니까 많이 개선은 되죠. 예. 3,500만이 아니라 4,600만이니까 상당 개선은 되고요. 그렇지만 아까 그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구조가 아무튼 좀 나빠지는 거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도 개선은 됩니다만 지금 한 2070년까지는 지금의 3분의 2로 줄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양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지금 노년 부양비가 대개 29%.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 대비 그 노인들의 비가 지금 29%인데 이 출산율이 1.58로 바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50년 후에 부양비는 거의 한 80%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인구 변화를 극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고, 근데 1.58이 아니라 지금 1로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대세적인 인구 변화의 어떤 그 미래를 받아들이고 이것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것이 가져올 불균형을 최대한 완화하는 그런 방향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 불가피하고요. 둘 사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네. 어떤 것이 말하자면은 일종의 한계 효과가 이제 비슷해지는 선까지 그 두 부분에 잘 투자를
현명하게 하는 것이 지금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전개되는 저출산 고령화 흐름을 늦추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야 되지만 플랜 B에 대한 내용도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늘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은 뭐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이 꼭 인구와 관련된 거 연구하시는 많은 학자님들 오시면 꼭 여쭤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OECD 국가 1.58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합계 출산율. 우리 인류가 왜 이제 애를 안 낳기로 마음을 먹은 걸까요? 너무 추상적인 질문인가요? 그거는 아무래도 어떤 나라든지 이 경제가 발전을 하고 구조가 변하게 되면은 아이의 말하자면 편익은 줄고 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변화가 어느 나라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겪은 선진국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그게 더 여러 나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과거의 선진국과 다른 거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거는 아마 선진국과는 다른 이 후발국들의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아까 한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유사한 경험을 가졌던 뭐 대만이라든가 일본, 뭐 싱가포르, 이제 중국 이런 나라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제 그거는 굉장히 뭐 일부 기간 동안 압축적인 성장을 해서 높아졌다가 갑자기 벽에 부딪히고 갑자기 더 성장률이 더 빨리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같이 했기 때문에 결국 인구 변화의 패턴이라는 것도 그리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후발국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선진국의 그러한 문화를 지금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성장의 단계보다도 훨씬 더 이르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문화를 일찍 흡수하는 그런 면이 있고 그런 것이 겹치면서 아마 지금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우리나라보다 좀 더 늦게 발전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구 변이 또 출산력 변이의 그런 속도가 오히려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교수님이야 뭐 한 분야의 대가가 되셨고 뭐 저보다 또 항상 인생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슬슬 제가 어떻게 정년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슬슬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둘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만나 뵙는 저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의 걱정인데 MZ 세대들은 이 어마어마한 인구의 급 변화 이거에 대응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MZ 세대가 겪는 그런 변화라고 하는 거는 비단 인구 변화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술 변화도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국제 정세 변화도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예상이 어려운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돼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물론 어느 세대나 그랬겠지만 과거의 세대에 비해서 더욱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MZ세대는 자기를 현명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세대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인적 자본은 뭐냐면은 어떤 구체적인 일을 얼마나 잘하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때 얼마나 그것을 빨리 습득을 하느냐, 새로운 정보를 모으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어느 낯선 곳에 가서도 자기가 새롭게 적응을 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인적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어떤 회사에 내가 충성을 해서 거기서 그런 종류의 인적 자본을 쌓거나 어떤 분야에 자기가 이제 투신을 해서 거기서 뭐 아무튼 대가가 되고 인적 자본을 쌓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것이든지 그게 오래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잘 이제 판단을 해서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뭐 학력이라든가 학위 이제 그런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내가 거기에 적응해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건 이제 꼭 인지 능력뿐만이 아니라 상당 정도는 이제 비인지 능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인 관계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위험에 대처하는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거기에 관여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육 자체도 이제 그러한 그 인적 자본을 길러내는데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젊은 사람들도 인위적으로 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그것을 더 길러 나가야 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철희 교수님 모시고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구 문제, 그 인구 문제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주 세부적으로 한번 딥다이브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봤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국가의 부라는 걸 계속 유지해야지만 뭐 노후도 대비하고 계속 혁신성도 생기는데, 그런 관점에서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들이 고려되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런 논의들과 함께 앞으로 어떤 대안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지 아주 큰 틀에서 논의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대한 변화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지만, 인구라는 건 저를 감싸고 있는 공기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냥 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마 노년을 준비하시거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번쯤 내가 살아갈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같이 한번 엿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책 쓰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됩니까? 계속 이것만 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저는 인구에 관련된 연구를 한 30년 그러신 것 같았어요. 정도는 했고,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이용이 된 그런 연구나 보고서는 비교적 뭐 최근 한 5, 6년 정도에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사실 그 정도 해야 이런 정도로 해안이 생긴구나 하면서 하는 걸 저도 느끼면서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교수님 바쁘시겠지만 또 대중하고 소통하는 것도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